참 괜찮은 태도.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 것. 언제부터인가 암 환자들이 자주 찾는 숲이 있다. 바로 편백나무 숲이다. 편백나무는 침엽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피톤치드가 많은 곳에서 산림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암 치유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전남 장성의 충령산 편백나무 숲에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지막 방법으로 자연 치유를 택한 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 충령산을 찾아 곱게 솟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숲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놀라웠다. 이 엄청난 숲을 만든 게 오직 한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임종국 선생.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충령산에서 자신의 사비를 몽땅 털어 편백나무와 삼나무 253만 그루를 심었고 죽을 때까지 이를 가꾸는 데 바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그렇게 평생을 바쳐 가꾼 편백나무 숲은 지금 많은 이들을 살리는 숲이 되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암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 출연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을 뿐 괜히 방송에 나갔다가 오해나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은 4-5명의 VJ가 하루에 각자 서너 명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들의 3일을 담아낸다. 그런데 프로그램 원칙상 사전 섭외 없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현장에 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의 3일을 담게 될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다. 게다가 3일, 즉 72시간 동안의 취재가 원칙이다 보니 무조건 그 시간 내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야 했다. 그래서 매번 촬영에 나설 때마다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편백나무 숲 촬영 첫날 밤, 우리는 각자 촬영을 마치고 회의를 했다. 다행히 마음을 열고 촬영에 협조해준 사람들이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충령산에서도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만나보겠다던 담당 PD와 VJ는 딱 한 사람만 간신히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보통 VJ 한 명당 하루에 서너 명은 만나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분량의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담당 PD는 별로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섭외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연아, 그분들 예쁜 모습 많이 찍어줘.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방송에 담을 생각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이 순간을 예쁘게 담으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촬영을 나서는 길이었다. 담당 PD가 전날 같이 움직였던 VJ에게 어제 갔던 그 숲으로 다시 가자고 했다. 나는 당연히 어제 만난 암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나 보다 했다. 그런데 PD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어제 촬영팀이 예고도 없이 찾아간 터라 혹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찾아가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하고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 특히나 다른 이의 생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방송 아이템으로만 대해온 건 아닐까? 프로그램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자들에게 방송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촬영 때문에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섭외한 사람들만 해도 그렇다. 말기암 환자에게는 내가 촬영한 모습이 마지막 기록일 수 있다는 생각에 PD는 최대한 예쁘게 찍는 걸 우선으로 하라고 말한 것이다. 다행히 아직 촬영이 남아있었고 나는 PD의 말대로 촬영을 허락해준 암 환자와 남편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새어나오는 예쁜 모습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자로부터 암 환자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배웠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아무리 일로 만난 사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일도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보다 사람을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왜 정작 나한테는 그 말을 못 해준 걸까? 3일 동안 경복궁에 오가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오래전부터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어보고 싶다던 한 자매를 만났다. 한복까지 입으니 시간여행을 해서 진짜로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말에 내가 물었다. 만약에 길거리를 걷다가 그 시대의 또래를 만난다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말하던 자매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고 잠시 후 언니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더니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렸다. 잠시만요. 왜 이러지? 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금방 진정이 되지 않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말이 필요했으면 울컥할까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뒤 인형병원을 취재할 때였다. 다 해진 낡은 인형을 수선해주는 곳이었는데 마침 어릴 때부터 함께한 햄토리 인형을 수선하러 온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햄토리 인형은 보기에도 너무 낡고 해져 있었다. 하지만 20년 넘게 햄토리와 같이 웃고 울다 보니 너무 정이 들어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주고자 인형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 입사 지원했던 곳에서 불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 햄토리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햄토리가 어떤 말을 해주었나요? 그러자
그녀는 말을 바로 잇지 못하고 눈물을 애써 참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녀는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힘내라고. 같이 있을 테니까. 불합격 문자를 받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까지 실패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약한 자신을 들키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많이 속상했을 텐데 힘내 라는 말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이나 감정, 생각에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남들의 말과 판단에 온통 신경이 쏠려 정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게 된다.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 남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힘내 라는 말을 잘하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그 말을 못해주는 걸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려 고군분투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바쁘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채워나가야 하는 것은 많은데 아직도 그대로인 게 못마땅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을 자책하고, 어쩌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몰아세우며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과 상처가 골마터져 나오는 게 바로 울컥하며 쏟아지는 눈물이 아닐까.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면 달래줘야 한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영원한 초통령, 뽀로로의 목소리를 19년간 연기해온 성우 이선. 그녀는 뽀로로를 보며 자란 많은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뽀로로에게 영상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와서 좀 울컥했다. 그 많은 성우 중에 이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30년, 40년 나랑 계속 함께해. 뽀로로야, 고마워.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생각하다가 우연히 다음과 같은 트윗글을 발견했다. 마음이 너덜거릴 조짐이 보이면 우선 자기 내면의 아이를 대접해줘야 한다. 어제 저녁 식사 후에 딸기 한 대접 먹이고 11시 전에 재웠더니 상태가 많이 좋아짐. 나도 오늘은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맥주 한 캔을 대접해주고 얼른 재워야겠다.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다. 2008년도의 일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다는
구로 헌혈의 집을 취재하게 되었다. 헌혈의 집은 크지 않았다. 문진실과 헌혈실, 그리고 가운데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대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촬영팀 8명이 있다 보니 안 그래도 협소한 공간이 더 비좁게 느껴졌다. 게다가 다큐 3위를 찍을 때 보통은 한 공간에서 쭉 머무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촬영은 그럴 수가 없었다. 헌혈을 하러 잠깐 방문한 사람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의 미덕이 필요했다. 한 사람을 마주할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겨우 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담당 PD가 다가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무슨 급한 일인가 싶었지만 그는 대뜸 구석에 나를 앉히고는 헌혈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자고 했다. 취재할 시간도 넉넉지 않은데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중에 깊은 사연의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었다. 한 명이라도 더 인터뷰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러고 있으리라는 건지 의문이 들 때쯤 PD가 나에게 물었다. 왜 압구정이나 홍대가 아닌 구로 헌혈의 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헌혈한 걸까? 글쎄요. 몇 분 만나보니까 그다지 여유가 없는데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오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여유가 없는데 사람을 돕고 싶어졌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헌혈을 하고 나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PD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나는 대답하며 헌혈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단편적으로 왜 헌혈을 하러 오셨나요? 라는 질문만 던지기 바빴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헌혈을 하러 온 다양한 이유와 그들의 삶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각자의 삶에서 생긴 결핍, 잊지 못할 도움을 받았던 기억, 헌혈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뉴스, 잠깐만 시간 내면 되는데 사람까지 살릴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좋은 일 하러 왔다는 이야기 등등. 그 후 2 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온 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부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헌혈을 하러 왔다고 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서 잘 보지 않게 된다면서도 쌍용 해고 노동자들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누구든지 그들처럼 해고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었는데 헌혈의 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헌혈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받는 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 배우자와 사별한 동료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투병하는 친척에게는 돌봄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된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연민과 공감 능력이 있으며 집단 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우리 종 고유의 특성이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한다. 인류는 다정했기에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해지면 도태되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자연의 이치고 인간이 사는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배워온 나에게 그의 말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헌혈의 집을 찾는 게 별일 아닌 듯 얘기했던 누구든지 해고자가 될 수 있으니 쌍용 해고 노동자들 문제가 남일 같지 않다는 어머니를 봤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생각이 글로 잘 정리된 듯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담당 PD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헌혈을 하는 감동적이고 아주 특별한 이유를 찾아 헤맸을 것이다. 그래야만 프로그램이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남을 돕는 다정함이 인간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라면 헌혈의 집을 찾는 이유 또한 특별하지 않아야 옳다. 다행히 나는 헌혈의 집에서 만난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집단 내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돌봄을 제공하고 유대를 맺으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은 이 능력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그들을 그냥 참고 견뎌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는다. 장기를 기증하는 큰 친절도, 누군가 길 건너는 것을 도와주는 작은 친절도 이 유형의 친화력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의 말이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다큐 3위를 하기 전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타인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대로 보기도 했었고 착하면 호구가 될 뿐이라는 말도 새겨듣곤 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정했다.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만났지만 아주 소수였다. 덕분에 나는 낯선 타인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아직도 세상을 모른다며 적자 생존의 논리를 펴려는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게 말한다. 저는 15년간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도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연탄 배달을 가는 어느 노부부의 트럭을 타본 적이 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투석을 받고 있다. 하루를 쉬면 그 다음날 병원을 갈 수 없다. 지금 배달하는 연탄이 내일의 병원비이기 때문이다. 연탄을 가득 실은 낡은 트럭은 눈길을 헤쳐나가는 게 버거운지 자꾸만 삐거덕댔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혹시나 사고가 날까 아무 말 없이 꼭 쥔 주먹을 펴지 못했다. 그런데 남편이 문득 내게 말했다.
아침에 나와 밤에 무사히 들어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다행히 트럭을 몰 수 있을 만큼만 눈이 내려서 연탄 배달을 할 수 있어서 그 돈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어서 아내와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내일도 그런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고맙다는 것이다. 아파도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연탄을 배달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았다. 하루라도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해 고통스럽다고 말할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아도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굴레를 원망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감사하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 슬며시 웃었다. 문득 2015년 우리 곁을 떠난 신경의학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집필한 고맙습니다 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두렵지 않은 척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낀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나도 조금쯤은 돌려주었다. 나는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썼다. 세상과의 교제를 즐겼다. 특히 작가들과 독자들과의 특별한 교제를 즐겼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그는 어떤 편견이나 경계 없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평생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아야 했고 어머니로부터는 혐오스러운 것,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결함과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썼고 환자 또한 한 명 한 명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애썼다.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단지 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대했으며 언제나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에 직면했을 때 그가 괴롭지 않았을 리가 없다.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고백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의 병을 앓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편견 없이 보려고 애썼다. 내게에는 흥미롭지 않은 환자, 가치 없는 환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도처에 생생하고 뚜렷이 존재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환자, 나도 모르던 내 감정을 일깨우고 새로운 흐름의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환자는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였다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나를 배척하려 드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평생 고통을 준 사람들과 세상에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 올리버 섹스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나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오며 내가 누려왔던 것들과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미움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나를 나답게 살게 해준 사람들. 나는 과연 그 순간마다
충분히 감사함을 말하고 느꼈을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 밤에 무사히 들어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노부부의 말이 세상을 향해 고맙다는 올리버의 마지막 인사가 귀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저들의 고맙다라는 말에 얼마나 깊은 삶의 통찰이 숨어 있는지. 때로 고맙다는 말은 삶이 나를 종종 배반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처 없고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버텨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포용의 말이 아닐까? 나는 언제쯤 삶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순간까지 긍정하면서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20대의 어느 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김없이 내일은 찾아왔고 어쨌든 나는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다. 그 후로 다큐 3일에서 VJ로 일하며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3일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내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수많은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하루였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웃어보는 하루였으며 누군가에게는 고통 끝에 아이를 낳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하루였고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허락된 마지막 하루였다는 사실을.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다.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 보낸 3일이 그랬다. 첫날 밤, 한 의사가 오늘은 집에 오냐는 아내 전화에 퇴근을 서두른다. 그런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급사할 위험이 있는 환자가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퇴근한 다른 파트 의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응급실로 달려가자 사색이 된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다. 의사가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환자의 상태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자 환자의 아내가 물었다. 사망할 수도 있나요? 네,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수술이 이어졌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다. 그때서야 의사는 그날 첫 끼로 식은 피자를 먹었다. 둘째 날, 폐암 수술 중에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아서 에크모를 단 다음 의사들은 밤새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다. 잠깐 몇 분의 여유가 생겨 복도에 나온 한 의사에게 방울토마토 몇 개를 건네니 맛있게 먹었다. 바나나를 건네자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셔 그건 안 넘어갈 것 같다고 거절했다. 셋째 날, 첫날 밤 응급수술을 했던 환자가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며 의사에게 다시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의사는 오히려 살아줘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1시간 뒤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던 둘째 날 환자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의사들은 보호자들 앞에서 사망선언을 했다. 보호자들이 통곡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동안
의사들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다. 보호자들이 나가고 난 뒤 의사들은 환자와 연결되어 있던 인공심장 라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몸을 깨끗이 소독한 뒤 영안실로 보냈다. 마지막 날, 한 의사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곧 있을 수술에 집중해야 하니까 고인에 대한 마음은 수술 뒤 혼자 있는 시간에 잘 정리하겠노라고 했다.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그들의 가슴에 쌓여가고 있었다. 그때의 3일은 곁에서 지켜보는 나에게도 숨가쁜 시간들이었다. 물론 나는 환자도 보호자도 의사도 아니었지만 수술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느닷없이 맞이한 한 환자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의사들이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꽃동네 장애인 학교 아이들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모습을 담게 되었다. 버스 안 오른쪽 다리만 성장하는 병을 가진 5살 여자아이에게 물었다. 교황님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자 아이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다리 낫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버스 안은 교황에게 빌 소원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을 함께했다. 밤새 떨려서 잠 못 이룬 할머니들은 깜깜한 새벽 차 안에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그냥 교황님 마주하는 순간 평생 쌓여있던 한이 풀릴 것 같아. 그러면서 실은 한번 폭 안겨보고 싶지만 어떻게 감히 그러겠냐고. 그냥 그의 미소만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누군가는 평생을 가져갈 용기를, 누군가는 평생의 한이 씻겨내려갈 위로를 얻게 된 하루였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묵은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은 어떻게 맞이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를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고 설레는 약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을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기력도 없이 무덤덤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본다. 안젤름 그린 신부의 책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의 한 구절이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며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본다. 참 괜찮은 태도.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 것. 언제부터인가 암 환자들이 자주 찾는 숲이 있다. 바로 편백나무 숲이다. 편백나무는 침엽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양의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나무로 유명하다.
피톤치드가 많은 곳에서 산림욕을 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면역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암 치유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 전남 장성의 충령산 편백나무 숲에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마지막 방법으로 자연 치유를 택한 암 환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을 취재하기 위해 충령산을 찾아 곱게 솟은 편백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숲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놀라웠다. 이 엄청난 숲을 만든 게 오직 한 사람의 노력 덕분이었기 때문이다. 임종국 선생. 그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충령산에서 자신의 사비를 몽땅 털어 편백나무와 삼나무 253만 그루를 심었고 죽을 때까지 이를 가꾸는 데 바쳤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에게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그렇게 평생을 바쳐 가꾼 편백나무 숲은 지금 많은 이들을 살리는 숲이 되었다. 그런데 촬영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암 환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 출연을 꺼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을 조용히 보내며 치료에 전념하고 싶을 뿐 괜히 방송에 나갔다가 오해나 불필요한 주목을 받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은 4-5명의 VJ가 하루에 각자 서너 명의 주인공들을 만나고 그들의 3일을 담아낸다. 그런데 프로그램 원칙상 사전 섭외 없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주인공을 찾아야 한다. 한마디로 현장에 가기 전까지 어떤 사람의 3일을 담게 될지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것이다. 게다가 3일, 즉 72시간 동안의 취재가 원칙이다 보니 무조건 그 시간 내에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야 했다. 그래서 매번 촬영에 나설 때마다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심정이었다. 편백나무 숲 촬영 첫날 밤. 우리는 각자 촬영을 마치고 회의를 했다. 다행히 마음을 열고 촬영에 협조해준 사람들이 있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충령산에서도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암 환자들을 만나보겠다던 담당 PD와 VJ는 딱 한 사람만 간신히 인터뷰를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보통 VJ 한 명당 하루에 서너 명은 만나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분량의 차질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담당 PD는 별로 불안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섭외한 사람들 이야기를 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지연아, 그분들 예쁜 모습 많이 찍어줘.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방송에 담을 생각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금 이 순간을 예쁘게 담으라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촬영을 나서는 길이었다. 담당 PD가 전날 같이 움직였던 VJ에게 어제 갔던 그 숲으로 다시 가자고 했다. 나는 당연히 어제 만난 암 환자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러 가나 보다 했다. 그런데 PD가 의외의 말을 꺼냈다. 어제 촬영팀이 예고도 없이 찾아간 터라 혹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건 아닌지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다시 찾아가서 괜히 마음 불편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하고 마음 편히 지내길 바란다고 전할 생각이라고 했다. 나의 일이 중요한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인생도 중요하다. 특히나 다른 이의 생을 기록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 우리에게 사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어쩌면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방송 아이템으로만 대해온 건 아닐까? 프로그램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출연자들에게 방송이 어떤 의미로 남을지, 촬영 때문에 불편한 건 없는지 먼저 살폈어야 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내가 섭외한 사람들만 해도 그렇다. 말기암 환자에게는 내가 촬영한 모습이 마지막 기록일 수 있다는 생각에 PD는 최대한 예쁘게 찍는 걸 우선으로 하라고 말한 것이다. 다행히 아직 촬영이 남아있었고 나는 PD의 말대로 촬영을 허락해준 암 환자와 남편의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새어나오는 예쁜 모습을 많이 찍을 수 있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시청자로부터 암 환자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배웠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사람을 배려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 아무리 일로 맞는 사이라 할지라도 일을 잘하고 싶다는 욕심에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일도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보다 사람을 앞에 두어야 하는 이유다. 왜 정작 나한테는 그 말을 못 해준 걸까? 3일 동안 경복궁에 오가는 사람들을 촬영하고 있을 때였다. 오래전부터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어보고 싶다던 한 자매를 만났다. 한복까지 입으니 시간여행을 해서 진짜로 조선시대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는 말에 내가 물었다. 만약에 길거리를 걷다가 그 시대의 또래를 만난다면 그들이 어떤 말을 해줄 것 같아요? 밝은 표정으로 신나게 말하던 자매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보였고 잠시 후 언니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잘하고 있다고요. 그러더니 울컥했는지 눈물을 흘렸다. 잠시만요. 왜 이러지? 하며 눈물을 훔쳤지만 금방 진정이 되지 않는 듯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말이 필요했으면 울컥할까 생각이 들었다. 그때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한참 뒤 인형병원을 취재할 때였다. 다 해진 낡은 인형을 수선해주는 곳이었는데 마침 어릴 때부터 함께한 햄토리 인형을 수선하러 온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다. 햄토리 인형은 보기에도 너무 낡고 해져 있었다. 하지만 20년 넘게 햄토리와 같이 웃고 울다 보니 너무 정이 들어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주고자 인형병원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특히 최근에 입사 지원했던 곳에서 불합격 문자를 받고 나서 햄토리를 보며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햄토리가 어떤 말을 해주었나요? 그러자 그녀는 말을 바로 잇지 못하고 눈물을 애써 참는 듯 고개를 돌렸다. 잠시 후 그녀는 호흡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힘내라고. 같이 있을 테니까. 불합격 문자를 받고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지만 그녀는 애써 괜찮은 척 했을 것이다.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까지 실패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약한 자신을 들키기 싫어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은 괜찮지 않았던 것이다. 많이 속상했을 텐데 힘내 라는 말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우리는 늘 남의 시선이나 감정, 생각에 온 감각을 곤두세우고 살아간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면 남들의 말과 판단에 온통 신경이 쏠려 정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게 된다. 남들에게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정작 내 마음을 돌보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왜 남들에게는 잘하고 있어, 힘내 라는 말을 잘하면서 정작 나 자신한테는 그 말을 못 해주는 걸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려 고군분투하면서도 끊임없이 스스로를 몰아세우기 바쁘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고 채워나가야 하는 것은 많은데 아직도 그대로인 게 못마땅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며칠을 자책하고 어쩌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나일 수도 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몰아세우며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과 상처가 골마터져 나오는 게 바로 울컥하며 쏟아지는 눈물이 아닐까. 내 안에 어린아이가 울고 있다면 달래줘야 한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남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잘하고 있다고, 어떻게든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영원한 초통령, 뽀로로의 목소리를 19년간 연기해온 성우 이선. 그녀는 뽀로로를 보며 자란 많은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뽀로로에게 영상편지를 보낸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했다. 갑자기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와서 좀 울컥했다. 그 많은 성우 중에 이선에게 와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도 30년, 40년 나랑 계속 함께해. 뽀로로야, 고마워. 나는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생각하다가 우연히 다음과 같은 트윗글을 발견했다. 마음이 너덜거릴 조짐이 보이면 우선 자기 내면의 아이를 대접해줘야 한다. 어제 저녁 식사 후에 딸기 한 대접 먹이고 11시 전에 재웠더니 상태가 많이 좋아짐. 나도 오늘은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맥주 한 캔을 대접해주고 얼른 재워야겠다.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다. 2008년도의 일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헌혈을 했다는 구로 헌혈의 집을 취재하게 되었다. 헌혈의 집은 크지 않았다. 문진실과 헌혈실, 그리고 가운데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대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촬영팀 8명이 있다 보니 안 그래도 협소한 공간이 더 비좁게 느껴졌다. 게다가 다큐 3위를 찍을 때 보통은 한 공간에서 쭉 머무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촬영은 그럴 수가 없었다. 헌혈을 하러 잠깐 방문한 사람들을 붙잡고 인터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의 미덕이 필요했다. 한 사람을 마주할 시간이 몇 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겨우 한 사람을 인터뷰하고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데 담당 PD가 다가와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했다. 무슨 급한 일인가 싶었지만 그는 대뜸 구석에 나를 앉히고는 헌혈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지켜보자고 했다. 취재할 시간도 넉넉지 않은데 그냥 앉아서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말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 중에 깊은 사연의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고 말을 굉장히 잘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주인공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시간 낭비인가 싶었다. 한 명이라도 더 인터뷰하는 게 맞는데 왜 이러고 있으리라는 건지 의문이 들 때쯤 PD가 나에게 물었다. 왜 압구정이나 홍대가 아닌 구로 헌혈의 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헌혈한 걸까? 글쎄요. 몇 분 만나보니까 그다지 여유가 없는데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오셨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 여유가 없는데 사람을 돕고 싶어졌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헌혈을 하고 나가면서 좋은 일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참 좋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한참 동안 PD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고 나는 대답하며 헌혈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단편적으로 왜 헌혈을 하러 오셨나요? 라는 질문만 던지기 바빴는데 가만히 바라보니 헌혈을 하러 온 다양한 이유와 그들의 삶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각자의 삶에서 생긴 결핍, 잊지 못할 도움을 받았던 기억, 헌혈하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뉴스. 잠깐만 시간 내면 되는데 사람까지 살릴 수 있으니까 오랜만에 좋은 일 하러 왔다는 이야기 등등. 그 후 두 자녀를 자전거에 태우고 온 한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는 부업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여유가 없지만 잠깐 시간을 내어 헌혈을 하러 왔다고 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져서 잘 보지 않게 된다면서도 쌍용 해고 노동자들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누구든지 그들처럼 해고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녀의 말을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큰 마음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었는데 헌혈의 집을 찾은 사람들에게 헌혈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뭔가 거창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책을 쓴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말한다. 우리는 대부분 고통받는 아이를 보게 되면 마음이 아프다. 배우자와 사별한 동료에게는 위로를 전하며 투병하는 친척에게는 돌봄의 손길을 주고 싶어 한다. 우리는 모두 한때 낯선 사람이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된 적이 있다. 우리에게는 연민과 공감 능력이 있으며 집단 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능력은 진화를 통해서 획득한 우리 종 고유의 특성이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는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한다. 인류는 다정했기에
이제껏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약해지면 도태되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자연에 이치고 인간이 사는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배워온 나에게 그의 말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다. 헌혈의 집을 찾는 게 별일 아닌 듯 얘기했던 누구든지 해고자가 될 수 있으니 쌍용 해고 노동자들 문제가 남일 같지 않다는 어머니를 봤을 때 어렴풋이 들었던 생각이 글로 잘 정리된 듯 했기 때문이다. 만약 그때 담당 PD가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헌혈을 하는 감동적이고 아주 특별한 이유를 찾아 헤맸을 것이다. 그래야만 프로그램이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남을 돕는 다정함이 인간이 가진 고유의 특성이라면 헌혈의 집을 찾는 이유 또한 특별하지 않아야 옳다. 다행히 나는 헌혈의 집에서 만난 어머니에게서 그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집단 내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돌봄을 제공하고 유대를 맺으며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한다. 현대인의 삶은 이 능력이 주도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그들을 그냥 참고 견뎌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로를 돕는다. 장기를 기증하는 큰 친절도, 누군가 길 건너는 것을 도와주는 작은 친절도 이 유형의 친화력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브라이언 헤어 교수의 말이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다큐 3일을 하기 전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논리에 길들여져 가고 있었다. 타인을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상대로 보기도 했었고 착하면 호구가 될 뿐이라는 말도 새겨듣곤 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대부분 다정했다. 물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만났지만 아주 소수였다. 덕분에 나는 낯선 타인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나도 누군가에게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래서 내게 아직도 세상을 모른다며 적자 생존의 논리를 펴려는 사람을 만나면 당당하게 말한다. 저는 15년간 다양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다정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도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연탄 배달을 가는 어느 노부부의 트럭을 타본 적이 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투석을 받고 있다. 하루를 쉬면 그 다음날 병원을 갈 수 없다. 지금 배달하는 연탄이 내일의 병원비이기 때문이다. 연탄을 가득 실은 낡은 트럭은 눈길을 헤쳐나가는 게 버거운지 자꾸만 삐거덕댔다. 조수석에 앉은 아내는 혹시나 사고가 날까 아무 말 없이 꼭 쥔 주먹을 펴지 못했다. 그런데 남편이 문득 내게 말했다. 아침에 나와 밤에 무사히 들어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고. 다행히 트럭을 몰 수 있을 만큼만 눈이 내려서 연탄 배달을 할 수 있어서 그 돈으로 투석을 받을 수 있어서 아내와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어서 내일 또 그런 하루를 살 수 있어서 고맙다는 것이다. 아파도 당장 굶어 죽지 않으려면 연탄을 배달해야 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할 줄 알았다. 하루라도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해 고통스럽다고 말할 줄 알았다. 열심히 살아도 끝내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의 굴레를 원망할 줄 알았다. 하지만 남편은 감사하다고 말했고 아내는 그 말에 동의한다는 듯 슬며시 웃었다. 문득 2015년 우리 곁을 떠난 신경의학자이자 작가인 올리버 섹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집필한 고맙습니다 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두렵지 않은 척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낀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나도 조금쯤은 돌려주었다. 나는 읽고 여행하고 생각하고 썼다. 세상과의 교제를 즐겼다. 특히 작가들과 독자들과의 특별한 교제를 즐겼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지각 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동물로 살았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이자 모험이었다. 그는 어떤 편견이나 경계 없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 평생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아야 했고 어머니로부터는 혐오스러운 것,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결함과 결핍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애썼고 환자 또한 한 명 한 명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애썼다.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을 단지 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서 애정어린 마음으로 돼 있으며 언제나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수많은 비난에 직면했을 때 그가 괴롭지 않았을 리가 없다. 실제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고백을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마음의 병을 앓는 환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편견 없이 보려고 애썼다. 내게에는 흥미롭지 않은 환자, 가치 없는 환자가 없습니다. 그들은 도처에 생생하고 뚜렷이 존재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지 않은 환자, 나도 모르던 내 감정을 일깨우고 새로운 흐름의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않은 환자는 지금껏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나였다면 어땠을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어떤 노력을 해도 나를 배척하려 드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세상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평생 고통을 준 사람들과 세상에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다. 올리버 섹스처럼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나는 무엇을 떠올리게 될지.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오며 내가 누려왔던 것들과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미움과 갈등도 있었지만 그런 경험들을 통해 나를 나답게 살게 해준 사람들. 나는 과연 그 순간마다 충분히 감사함을 말하고 느꼈을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 밤에 무사히 들어가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다는 노부부의 말이 세상을 향해 고맙다는 올리버의 마지막 인사가 귀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이제야 알겠다. 저들의 고맙다라는 말에 얼마나 깊은 삶의 통찰이 숨어 있는지. 때로 고맙다는 말은
삶이 나를 종종 배반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상처 없고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버텨내다 보면 좋은 날이 꼭 올 거라고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포용의 말이 아닐까? 나는 언제쯤 삶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순간까지 긍정하면서 고맙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20대의 어느 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김없이 내일은 찾아왔고 어쨌든 나는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다. 그 후로 다큐 3일에서 VJ로 일하며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3일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내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수많은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하루였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웃어보는 하루였으며 누군가에게는 고통 끝에 아이를 낳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하루였고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허락된 마지막 하루였다는 사실을,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다.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 보낸 3일이 그랬다. 첫날 밤, 한 의사가 오늘은 집에 오냐는 아내 전화에 퇴근을 서두른다. 그런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급사할 위험이 있는 환자가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퇴근한 다른 파트 의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응급실로 달려가자 사색이 된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다. 의사가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환자의 상태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자 환자의 아내가 물었다. 사망할 수도 있나요? 네,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수술이 이어졌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다. 그때서야 의사는 그날 첫 끼로 식은 피자를 먹었다. 둘째 날, 폐암 수술 중에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아서 에크모를 단 다음 의사들은 밤새 원인을 찾으려고 애썼다. 잠깐 몇 분의 여유가 생겨 복도에 나온 한 의사에게 방울토마토 몇 개를 건네니 맛있게 먹었다. 바나나를 건네자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셔 그건 안 넘어갈 것 같다고 거절했다. 셋째 날, 첫날 밤 응급수술을 했던 환자가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며 의사에게 다시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의사는 오히려 살아줘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1시간 뒤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던 둘째 날 환자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의사들은 보호자들 앞에서 사망선언을 했다. 보호자들이 통곡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동안 의사들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다. 보호자들이 나가고 난 뒤 의사들은 환자와 연결되어 있던 인공심장 라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몸을 깨끗이 소독한 뒤 영안실로 보냈다. 마지막 날, 한 의사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곧 있을 수술에 집중해야 하니까 고인에 대한 마음은 수술 뒤 혼자 있는 시간에
잘 정리하겠노라고 했다.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그들의 가슴에 쌓여가고 있었다. 그때의 3일은 곁에서 지켜보는 나에게도 숨가쁜 시간들이었다. 물론 나는 환자도 보호자도 의사도 아니었지만 수술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느닷없이 맞이한 한 환자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의사들이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꽃동네 장애인 학교 아이들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모습을 담게 되었다. 버스 안 오른쪽 다리만 성장하는 병을 가진 5살 여자아이에게 물었다. 교황님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자 아이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다리 낫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버스 안은 교황에게 빌 소원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을 함께했다. 밤새 떨려서 잠 못 이룬 할머니들은 깜깜한 새벽 차 안에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그냥 교황님 마주하는 순간 평생 쌓여있던 한이 풀릴 것 같아. 그러면서 실은 한번 폭 안겨보고 싶지만 어떻게 감히 그러겠냐고. 그냥 그의 미소만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누군가는 평생을 가져갈 용기를, 누군가는 평생의 한이 씻겨내려갈 위로를 얻게 된 하루였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묵은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은 어떻게 맞이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를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고 설레는 약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을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기력도 없이 무덤덤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본다. 안젤름 그린 신부의 책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의 한 구절이다.